네, 안녕하세요. 10월엔 간의 날이 있습니다. 10월 20일 간의 날 맞이하여서 저희가 기념하여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강동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문형 교수님과 함께 경증 간질환, 간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문영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간염, 특히 그중에서도 알코올성 간 질환, 간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에 대한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혹은 전화로도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도 실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가 내 간은 오늘도 야근 중입니다라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제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비욘디 출연입니다. 매번 이렇게 여러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간염,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 등의 간 관련 질환들을 진료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20일이 간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간의 날이 매년 4월 19일입니다. 그날은 인류 최초로 간 이식이 성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1967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생체 간 이식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후에 20년 뒤인 1988년에 간 이식에 성공하면서 세계 수준의 간 이식 의료 기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간의 날은 어떤 그런 의학적인 도전 그리고 생명의 재탄생 등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저희 대한간학회와 한국간재단에서는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말도 다가오고 또 그만큼 술자리도 많아지실 것 같아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피로를 푸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사실 우리의 간은 퇴근하지 못하고 야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맥주 제조 과정을 표현한 벽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술은 일상의 일부로 즐기면서 또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을 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제 술을 단순한 음료가 아닌 신의 선물로 여겨왔던 것 같은데요.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바커스가 술의 신으로 숭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술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즐겁고 그리고 어떤 위로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발효로 만든 술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술을 증류하는 증류기를 발명하기 시작하면서 알코올의 농도를 훨씬 높인 증류주, 즉 위스키, 럼, 꼬냑과 같은 술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진한 술이 간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알코올 소비량은 지역별로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북유럽 지역입니다. 아마도 독주를 많이 마시는 문화 때문인 것 같고요. 날씨도 춥기도 하고 그다음이 이제 어 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술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 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한 8.7 리터 됩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인 5.8 리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평균 4.3 리터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 한국인의 음주량은 같은 지역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의 원인의 1위는 사실은 아직도 B형 간염인데요. 지금은 이제 B형 간염의 예방 접종과 그리고 C형 간염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간 질환의 원인을 차지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알코올성 간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 그 상대적으로 간질환의 원인을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알코올 중독인가요? 저는 술을 좀 자주 마시기는 하는데 알코올 중독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사실 단순히 그냥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로는 조절이 어려운 지속적인 음주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단하는 선별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선별 검사는 KG라는 검사와 UDT 검사가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UDT 검사를 약간 수정해서 쓰는 UDT-K 검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약 10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에 따른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음주 빈도와 양, 그리고 4번에서 6번까지는 음주로 인한 문제 행동에 대한 질문이고요. 9번에서 10번은 음주로 인한 타인 또는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본인도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집요하게 알코올 양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시는지, 한 번 마시면 몇 잔 정도 마시는지,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폭음의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굉장히 양에 대한 질문, 양과 빈도에 대한 질문을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알코올 질환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알코올 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번에서 6번은 음주로 인한 문제 행동에 대한 질문인데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을 때가 몇 번인지, 그리고 평소 같으면 잘할 수 있는 일을 술 마시고 실패한 적이 있는지, 1년간 해장술을 필요로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블랙아웃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이고 각자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9번과 5번은 다른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인데 음주로 인해서 다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걱정해서 술을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UDT-K는 남성과 여성의 점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거의 절반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에서. 그래서 남성에서는 20점 이상, 여성에서는 10점 이상이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문제 행동에 대한 것 이외에도 WHO에서는 음주량 하나로 위험 음주자와 유해 음주, 그리고 적정 음주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 음주자는 40에서 60, 남성의 경우에는 40에서 60g, 그러니까 매일 하루당 40에서 60, 여자는 20에서 40인데요. 이 기준은 이제 소주 1병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남자는 소주 1병, 여자는 소주 반병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소주 1병을 마신다. 여자 같은 경우는 매일 소주 반병, 한 3잔에서 4잔 사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신다. 그러면 위험 음주자에 속한다라고 분류됩니다.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이제 주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와 어떤 와인 이런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양에다가 도수를 곱하고 거기에 알코올 비중인 0.8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소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주 한 병이 그냥 평균적으로 17도 정도 되거든요. 소주 한 병이 360cc입니다. 360ml인데 거기에 0.17을 곱하고 0.8를 곱하면 알코올이 한 5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에는 알코올 50이 들어있다. 와인은 평균적으로 15도 정도 되는데 한 병에 750ml입니다. 0.15를 곱하고 여기 0.8을 곱하면 알코올이 약 9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한 병에는 소주의 약 2배 정도 알코올이 들어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알코올 간질환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알코올 간질환은 사실 이런 알코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 질환을 알코올 간질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방간, 알코올 지방간, 지방 간염, 그리고 간경변증, 간세포암 등을 포함하는 넓게 포함해서 말하는 질병군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는데 대부분의 술은, 대부분의 에탄올은 80%가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의해서 아세탈데하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나머지 20%는 메이오스 패스웨이를 통해서 또 아세탈데하이드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 두 이제 패스웨이 공통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아세탈데하이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세탈데하이드는 숙취 원인이 됩니다. 숙취 원인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 아프고 울렁거리고 세상이 뱅글뱅글 돌고 이런 등등의 원인이 됩니다. 술 마시면 약간 즐겁기도 하지만 좀 괴롭기도 하잖아요. 그 괴로워지는 원인 물질이 바로 아세탈데하이드인데 이 물질이 또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톡식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프리 라디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를 더 분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를 통해서 아세테이트로 분해를 하고 이게 TCA 회로로 들어가면 CO2와 이산화탄소와 물로 무해한 그런 물질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패스웨이에서는 이것을 이제 지방산을 유리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지방산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 알코올 지방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어느 양 이상의 이제 알코올을 마시면 요 패스웨이 말고 이 메이오스 패스웨이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오스 패스웨이에서도 결국은 아세탈데히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더 나쁜 부산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음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물질도 같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지방간이 생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알코올, 에탄올 부산물들이 인제 위장관을 따라서 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에탄올의 부산물로 인해서 우리 인제 대장에 있는 어떤 대장 미생물들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주들의 불균형은 결국은 이렇게 장내 세포들의 타이트 정션을 없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는 우리 몸에서 제일 지저분한 부분은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대장에 있는 어떤 세균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인제 이런 세포 벽을 통해서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굉장히 단단한 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미생물들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이 벽들이 이렇게 루스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해진 그 사이를 통해서 어떤 나쁜 물질들이 엔도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엔도톡신들이 이제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된 모든 영양분들, 어떤 물질들은 포탈베인이라고 하는 간 문맥을
통해서 우리 간 세포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들 그리고 해롭지 않은 물질들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간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간세포에 있는 그 쿠퍼셀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생기면 이것들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요. 간염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간염이 반복되면 어떤 세포에 상처가 일어나면서 어떤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간경변증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알코올성 지방 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방이 간에 축적되게 되다 보면 어떤 이런 염증들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악화 호전을 반복하게 되면 염증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되게 되면 여기서 간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제 음주를 하는 어뷰저, 크로닉 알코올릭 어뷰저에서 약 90에서 95%에서는 지방 간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20에서 40%에서는 어떤 간염을 통해서 이제 간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또 여기서 8에서 20%에서는 간경변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3%에서 10%에서는 간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 다 알코올 지방간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지방간이 생기는 것이 가장 최초의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건강검진만 하면 다 지방간이 있다고 한다고. 그래서 지방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커다란 질병이 시작할 때의 가장 최초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지방간은 과음한 사람들의 약 80에서 90%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간이 생긴 상태에서 매주 400g 이상을 계속 지속하면 이게 아까 소주 한 병에 5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8병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병씩 마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일 한 병씩 계속 마시면 지방간 환자에서 약 3명 중에 1명에서는 간경변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끊으면 알코올 지방간이 없어지나요? 지방간은 대부분 무증상이고요. 연구에 따르면 4주에서 6주간 완전히 단주하면 완전히 호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간, 단순한 지방간 단계에서 이제 금주를 하면 정상적인 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해서 지방간염이나 섬유화가 발생한 간에서는 다시 돌아올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염으로 가기 전에 지방간 단계에서 금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면 이제는 간경변증으로도 가고 간경변증에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고 가장 무서운 거는 간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지방간은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초음파입니다. 간 초음파는 싸고 접근성도 쉽고 그리고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단 우리가 아주 민감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러니까 지방이 30% 미만인 지방간에서는 있는데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나 MRI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CT는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진 않고요. MRE,
MRI, PDFF 이런 MRI를 지방간 진단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좋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는 간 섬유화 검사입니다. 파이브로스캔이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이렇게 갈비뼈, 간이 있는 이 옆에 있는 갈비뼈에 프로브를 대고 탕탕 진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해서 지방 간의 유무, 그리고 지방 간의 정량화, 얼마나 지방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비용이 비싸지 않고 아직은 보험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검사고요. 지방 간의 유무와 정량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여서 굉장히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알코올 지방간을 진단받았다.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는 일단은 금주해야 됩니다. 금주를 하면 1달에서 1달 반 지나면 완전히 호전됩니다. 조직학적으로도 호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제 간염이 발생한 알코올 간염은 이제 치료를 그냥 금주만 해서는 안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많이 쓰고 흔히 쓰는 것은 스테로이드입니다.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고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생존율 차이를 분석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용했을 경우가 훨씬 더 서바이벌에 이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다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약 40%에서만 반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주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써 보고 그 반응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간 이식을 준비합니다. 다행히 스테로이드가 인제 효과가 있다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1달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간경변증이 발생한 인제 알코올 간경변증에서는요. 사실은 딱히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관리, 어떤 식도 정맥류, 위궤양 정맥류의 출혈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수나 이런 부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맞는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제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간 이식인데 사실은 간 이식을 받는 사람도 쉽지 않고 주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피검사 수일 전에 금주를 하고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마치 시험 전날 시험 며칠 전부터 공부 막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건강검진 결과를 잘 받으시고 싶은 마음에 인제 원래는 매일 드셨는데 1주일간 금주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건강검진을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수치를 좋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 몸의 상태를 인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함이니까요. 이제 완전히 금주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냥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그냥 술 드시던 분들은 평상시에 드시던 대로 드시고 검사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와인 1잔은 인제 건강에 좋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와인 1잔은 좋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 막걸리 1잔은 보약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는데 이렇게 애주가분들이 인제 늘 붙잡고 계시는 논문 한 편이 요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소량의 알코올에서는 이렇게 J 커브가 있다. 그래서 서바이벌에 인제 오히려 좋다. 더 장수한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논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결과치들이 다 심혈관 질환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혈관 질환에 좋은지는 사실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심혈관 질환에 소량의 와인은
어떤 그 와인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그런 미네랄 등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간 관련된 질환들, 뭐 간 경변증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이것은 어 J 커브가 없고요. 무조건 한 잔에서부터도 이제 시로시스, 간 경변증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어 유방암의 위험도도 높이고 또 콜로렉탈 캔서, 직장암, 대장암 이런 위험도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제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도 인제 모든 암에서 정말 오랄 캐버티암, 뭐 위암, 간암은 물론이고요. 담도암, 췌장암, 어떤 폐암까지 모두 다 위험도를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암의 리스크를 봐도 J 커브가 없습니다. 다 직선형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 와인 한 잔이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에는 심혈관 질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뭐 간 관련 질환들, 알코올 지방 간염, 그리고 간 경변증, 그리고 간암 이런 거에는 어 어떤 이득이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술을 마셔도 건강 검진하면 괜찮다고 나와요. 이게 되게 불공평한 건데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술을 많이 드시는데도 뭐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도 괜찮고 그리고 뭐 초음파도 깨끗하고 섬유화 검사를 해도 뭐 간경화증 없고 간경변증 없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인제 지네릭 백그라운드, 유전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건강한 간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 소수에서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는 확실히 그 알코올성 간 질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마셔도 간 질환이 빨리 와요. 그 이유는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의 양 자체가 적습니다. 몸무게도 적고 간의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 영향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어떤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반응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하루 20g 이상만 마셔도 간 관련 질환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에 이제 노출된 환자에서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률이 더 커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유전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제 밝혀진 유전자는 PNPLA3 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지방간에서 간경변증으로 잘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제 리스크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는 음주량입니다. 알코올의 섭취 절대 양과 그리고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음주 습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시는 게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휴관일을 가지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매일 마시면 이제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가 자꾸만 고갈이 되고 그러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매일 만약에 같은 약을 그러니까 끊는 게 제일 좋지만 매일 꼭 마셔야 된다면 같은 양을 마셔야 된다면 이틀에 한 번 마시는 게 좋고 3 일에 한 번 마시면 더 좋습니다. 매일 반 병씩 마시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1 병 마시는 게 더 낫다, 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일 드시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그다음에 단시간 포금하는 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막 달리는 거. 이게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포금을 하는 게 안 좋고 그다음에 폭탄주 섞어 마시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일수록 이렇게 간 질환에 더 예민합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종과 관련이 있냐? 어떤 술 마시면 더 좋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간과 관련된 질환에는 주종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주종과는 상관이 없고 절대적인 알코올 양과 양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망 예측률을 연구한 결과를 봤더니 레드와인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와인을 이제 마시는 사람의 7년 생존 그러니까 사망 예측률이 가장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주, 뭐 위스키라든지 럼이라든지 코냑이라든지 이런 증류주를 마시는 사람은 더 이제 사망률이 높다. 사망 예측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는 전 좀 약간 바이어스가 좀 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와인을 마시는 사람과 독주를 마시는 사람의 이 사망률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교통사고, 어떤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망률이라서 그런 환자 군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간 관련된 그런 질환에 있어서는 주종은 별 관계가 없다. 막걸리를 마시던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사실은 알코올의 절대적인 양만 관계가 있지 주종은 어떤 간질환의 발생률과는 별 관계가 없다.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술을 잘 마시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그런데 이제 입증된 방법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를 봤더니 식사를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이제 간경변증의 발생 확률을 봤더니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한테서 훨씬 더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술은 끊으시면 좋지만 술을 꼭 마셔야 되는 환경이라면 식사를 먼저 하고 술자리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 관련 합병증들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안주를 많이 드세요. 안주를 많이 드시는데 어떤 마른 안주, 무슨 멸치, 이렇게 마른 멸치나 아몬드 이런 거 말고 단백질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기가 좀 섞여 있는 단백질이면 좋아서 사실은 술 안주로는 고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술을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흡수 시간이 좀 느려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간 관련 합병증이 좀 적게 생긴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술을 간에서 분해할 때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안주 먹고 술 마시고 물 마시고 안주 먹고 이러면 조금 술을 잘 마실 수 있다. 그 숙취해소제가 우리가 효과가 있을까요? 숙취해소제 정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제약회사들에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숙취해소제들의 이제 성분을 좀 살펴보면 어떤 타우린이라든지 헛개나무 추출물, 글루타치온, NAC, 비타민 B 이런 등등의 어떤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효소, 미네랄 등으로 알려진 물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질들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온전히 다 흡수가 돼서 인제 간에 잘 전달이 될 것인가? 간에 전달이 잘 돼서 이것이 정말로 술을 분해하는 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인체로 증명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어떤 기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만 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없어서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요렇게 3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분해 과정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해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온 음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 좋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우리가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려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즉각적으로 빨리 에너지를 보충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는 거 좋습니다. 많이 인제 우리가 자면은 사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간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여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자면 숙면을 취하면 술이 더 빨리 깹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수액 맞으면서 인제 자는 거.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장국에는 수분도 있고 전해질도 있고 이제 밥을 말아든 먹게 되니까 탄수화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장국은 좋고 해장술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건 인제 쪼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깨려고 막 커피를 찾게 되는데 커피 같은 것은 인제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고 알코올 분해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인제 간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인제 지역 공개 강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간암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간 질환 바로 알기라는 인제 코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도 잘 인제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써 놓은 그런 어떤 세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한 강의 쭉 이어주셨는데요. 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드라이 제뉴얼이라고 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술 이제 즐기시다가 네. 1 월에 한 네. 달 동안 네. 그냥 술을 끊어 버리면은 간이 저절로 회복을 한다. 그래서 다시 아기간이 돼서 2 월부터 12 월까지는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조금 합리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간 질환의 리스크를 생각을 할 때는 그 술의 네. 평균 낸 술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그거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제 매일 어 매일 드시다가 네. 갑자기 1 월 달에 인제 휴간을 하는 어.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주기를 그렇게 1년 주기로 하는 거는 이미 다 간 손상이 막 와 있는 상태에서 11월 11 달까지 간 손상을 막 일으키고 가역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릴까 봐 좀 걱정이 아. 되는 그런 네네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음. 제가 추천드리는 음. 거는 3 일에 1번 드시는 겁니다. 3 일에 1 번. 한 달 동안 금주 안 해도 되니까 네. 3 매일 일에 1 먹지 말고 번만. 그냥 3 일에 1번 먹어라. 네. 3 일에 1번 먹고 한 달 금주하면 더 좋을까요, 그러면? 그건 3 일에 정말 1번 먹고 그분들이 한 달 얘기하는 금주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아기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기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한 달 금주하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강의 중에 주신 질문들 좀 받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 님께서요. 교수님, 간이 나쁘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불편하단 말이 있는데 진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이 나쁜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방간일 수도 있고 간 경화증일 수도 있고 간암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간은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간이 인제 커졌을 때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면 쪼끔 이렇게 우리한 증상, 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이 어떤 피막 간 자체의 실질에는 인제 신경이 없는데요. 간 피막 간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경을 인제 침범하는 어떤 종양이 있다거나 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불편하다고 다 뭐 간 질환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간 질환 중에서는 오른쪽이 좀 불편한 질환들이 있으니까요. 그 초음파나 혈액 검사
불편하시면 꼭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초음파나 혈액 검사로 검사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봐야 또 아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다음에 어여쁜 마리아님께서요. 친정엄마가 간염 보균자라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약을 타드시는데 건강 보조에 오메가3, 콘드로이친,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먹는다면 약국에서 사 먹는 게 나을까요? 처방을 받는 게 좋을까요? 건강 보조제에 대한 거는 다들 너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뭔가 인제 간이 안 좋으면은 이제 안 좋은 걸 해결하려고 뭐를 이렇게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간은 일을 하지 않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다 약이라든지 이런 건강 보조 식품들, 보조제 다 마찬가지인데 간에서 다 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건강한 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잘 대사가 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질로 인제 전환시켜서 쓸 수가 있는데 조금 아픈 간, 특히나 뭐 간염, 만성 간염 환자들, 만성 간 질환 환자들은 이렇게 어떤 건강 보조 기능 식품들을 잘 대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물질로 바꿔내지 못합니다. 바꿔내지도 못하는데 일만 계속 더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독성 간염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은 독성 간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안전한 영양제 3 가지는 제가 늘 그냥 추천을 해 드리는데 종합 비타민 한 알, 그러니까 막 너무 비타민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너무 과도한 거 말고 그냥 한 알짜리 종합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한 알, 그리고 오메가3 하나, 요렇게 3 가지는 간 수치를 많이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독성 간염의 리스크도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 3 가지는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입증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성 간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KK 킴님께서 술이든 뭐든 좀 괜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술 드셔도 금방 이렇게 괜찮아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간의 회복력이 강한 건가요? 간 크기인지, 간 조직이 뭐가 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간의 크기, 유전자 크기 건가요? 차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거,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술을 잘 드신다고 해서 간에 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인제 그 아세탈데하이드의 독성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본인이. 막 숙취도 너무 심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증상 때문에 술을 많이 못 드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섭취하는 술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술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금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든 분해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알코올의 총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오히려 간 질환이 좀 덜 생기고요. 알코올 간 경변증이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은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먹는다고 안심하면 안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잘 드실수록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인제 알코올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 오시면은 인제 약간 본인의 주량을 뽐내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제 계속 인제 막 술 드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눈치 보시면서 막 술의 양을 좀 줄이시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술을 잘 마신다고 어떤 간 질환에서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더 위험군에 속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만 당할 수 없지 님께서요. 물론 둘 다 나쁘겠지만 알코올성이랑 비알코올성 지방간 중에 어느 게 더 예후가 안 좋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예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방간이면 다 안 좋지 않나. 네.
인제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가역적인 선까지는 예후는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인제 어떤 쪽이든 인제 알코올 지방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금주하면 좋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살 빼고 체중 조절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살 빼고 체중 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지금 사실은 이걸 조절한 너무 좋은 약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고비, 뭐 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이 좋아졌고, 실제로도 지금 인제 지방 간염,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에도 이제 FDA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을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하지만 그런 것들의 치료가 어떤 마운자로나 위고비만큼의 어떤 치료 효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예후가 더 안 좋다면 저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 간염이나 간 경화로 잘 가기도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후가 더 안 좋다면 알코올성 지방간 예후 안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개만 받고 마무리해 보려 하는데요. 엔세이드 님께서 아까 그 감기는 혈액 검사 받기 전날에 술 끊지 말라고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도 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나 봐요. 인제 며칠 끊어야 정상이 되냐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데, 이제 진통제 아세타미노펜이나 엔세이드 이런 것들은 간 수치를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네. 올린다고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약물에 의한 간 수치 상승은 끊더라도 상당 기간 오래 간 수치가 계속 높습니다. 네. 1달 이상, 3달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경우가 있는 거지 모두 네, 그런 건 아니죠. 모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인제 위험 인자는 어떤 만성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간 수치 더 올릴 수 있고, 또 복용량이나 복용 기간이 길 경우에는 간 수치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세트아미노펜 달에 꼭 한 번씩은 먹어서 갑자기 걱정이 네, 됐는데 필요하시면 드셔야 됩니다. 네네. 괜찮다는 네. 거네요. 그다음에 왕규님 질문인데요. 술을 30평생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으래요. 근데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몇 잔의 음주는 간을 단련시킨다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궁금해서 질문 남기셨다 하네요. 이거는 인제 우리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효소가 인제 계속 마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네. 수준까지는 내가 가진 그런 유전자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마실수록 그 효소가 조금 활성화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이상 딱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인제 간 손상이 되고 그 어느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련이 막 되다가 또 음주를 하지 않으면 또 원래 그 자기의 베이스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아닌데 단련을 시킬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안 마시면 또 금방 돌아온다고 네, 하니까 또 굳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못 드시면. 네. 이거 단련하기 위해서 음주를 음. 한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고 안주만 드셔서 한 소리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동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문현 교수님 모시고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응원의 한마디, 연말이니까 이제. 네. 연말이어서 제가 마음이 좀 무겁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술자리가 많아지실 텐데, 그 안에서도 인제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술자리 모두 피하기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끔 간을 보호할 수 있게 꼭 식사 챙겨 드시고, 술 드신 다음에는 물 많이 드시고, 꼭 해장국, 뭔가 이렇게 계속 공복이면은 분해가 굉장히 안 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간을 보호하는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혹시 그 자리가 있으면 보쌈 시켜야겠다, 안주로. 네. 보쌈 그런 굉장히 생각이 좋습니다. 네. 들더라고요. 보쌈, 소고기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문영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